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마음 주치 이경은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된 사건이었죠. 그래서 순천에서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여학생이 갑자기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무서운 이 묻지마 범죄, 과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이 박대성이라는 가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정신과적인 분석 및 법률 자문, 분석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긴급하게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강의에서 또 오늘의 법률적인 조언과 분석을 맡아주실 이지은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대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형사 전문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전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로 같이 한번 많이 다뤘었었죠. 네, 네, 맞습니다. 정신과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것들을 다루면서 소통을 했었는데요. 앞에는 정유정 살인 사건도 사실 이것과 많이 좀 다른 맥락이 있지만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좀 다뤘었고,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좀 다뤘었는데, 오늘은 최근에 일어났던 이 살해 사건에 대해서 좀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좀 다 아시겠지만 같이 정리해 보면서 갈게요. 네. 자, 지금, 음, 네, 사건을 한번 보시면요. 지난 26일 새벽이었죠. 전남 순천 조례동 한 병원 앞 인도에서 귀가하던 18세 A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대성 씨의 모습입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돼서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얼굴이에요. 보시면은 좀 특이한 점이 이 목 전면부에 이렇게 문신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전부 아시겠지만 자신의 가게에서 주방용 흉기를 챙겨서 밖으로 나왔고 이후에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800m 가량 뒤쫓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범행 2시간 반 만에 맨발로 배회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나는 소주 4병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심신미약으로 법원이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주 4병이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박대성 씨의 머그샷 사진을 보시면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목에 이 문신이 굉장히 좀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느낌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문신이나 타투 요새 많이들 하잖아요. 많이들 할 때 뭐 팔이나 다리에 이렇게 좀 자기가 의미 있는 어떤 레터링을 새긴다든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얼굴, 특히 목 부분에 이렇게 좀 그것도 도깨비 모양으로 딱 누군가 보기만 해도 '아 이 사람 진짜 소위 말해서 범죄자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위협적인 이 문신을 새겼다는 것들도 저희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항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문신이 있죠. 문신도 어디에 있느냐, 얼만큼 고압적이고 자기가 위험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으냐가 좀 중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자, 이 사건을 조금 이어서 보시면 이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찜닭집을 운영하다가 그게 사실은 멈춰졌어요. 망해 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술을 마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흉기를 주방에서 챙기고 나와서 흉기를 소지한 채 인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 사람은 A양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본 사람은 택시 기사셨는데 택시 기사는 이 사람이 손님인 줄 알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냥 지나쳤고요. 그 다음에 A양을 본 이후에
바로 눈앞에 있던 어떤 사람을 찌른 게 아니라 A 양을 보고 그 사람을 800m 가량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세 차례로 가격을 한 다음에 달아난 반대쪽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 반대쪽으로 도주를 하면서 슬리퍼가 벗겨졌어요. 슬리퍼가 벗겨졌는데 이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슬리퍼, 와, 이 슬리퍼 벗겨져가지고 도주하고 있는데도 여기 보이세요? 변호사님, 이분의 표정이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정말 그 음, 악마를 보았다. 음, 입꼬리를 웃고 있는 모습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어, 어떻게, 사람을 찌른 뒤의 모습이 맞나요? 네. 사람을 찌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놀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우발적인 범행이라도 이걸 찌르고 나면은 무서워서 겁에 질린 채로 이렇게 도망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여유로운 걸음과 저 웃음 그리고 앞에도 사실 이 머그샷도 보시면은 정면 머그샷이 살짝 보면 입꼬리가 요렇게 올라가 있어요. 어. 이렇게 지금 웃음을 머금고 있다는 것. 굉장히 저희의 공분과 울분을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을 과연 정말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분이 이렇게 도주를 하고 그 이후에도 또 술을 마셨대요. 또 술을 마시고 그 상황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박대성이 타 지역 출신으로 뭐 폭력 전과가 수해 또 조회가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3개월 전에 순천에 정착을 해서 개업한 이 찜닭 식당에 매출이 부진을 겪게 되자 이제 가게를 휴업한 채 자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술을 먹으면 모든 이제 사건 발생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처지를 비관해서 뭐 자해 시도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뭐 사건 발생 전날 이제 밤부터 소주를 여러 병을 마셨고 사귀던 여성과도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 눈빛도 돌변한다는 뭐 주변인의 진술도 있다라는 뉴스 보도도 있었는데요. 경찰은 뭐 박대성이 힘없는 10대 여성을 특정해서 소위 말하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제 보도를 했고요. 전문가들은 여자친구와 다툰 박대성이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극도로 드러내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나중에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금 박대성이 과연 우발적 살인과 소주 4병을 마셨다. 그리고 자기 심신미약이다라는 거를 거의 바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그 주장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심신미약에 대해서 이미 그 상황들을 알고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감형받고 여기에 유리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건데 아까 그 인포메이션에서도 봤듯이 이분이 원래 순천에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치위생산과 다른 직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순천으로 와서 타 지역 출신으로 이제 찜닭집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폭력 전과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정말 양형으로 결정이 되고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이제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동안 많은 분들 올라오셔서 지금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채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신데요. 네. 일단은 이 박대성이라는 사람, 과연 이 사람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인가, 사이코패스냐, 이거에 대한 그 여론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좀 체크해 보기 위해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어떤 것인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란 안티소셜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하는데요. 15세 이후에 시작이 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동의 양상이 보이면서 다음 중 3가지 이상의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적인 범법 행위로 체포되는 등 법률적,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제가 7가지
크라이테리아, 진단 기준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보면서 박대성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여러분 같이 진단해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해당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에 참 잘 일삼아요.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잘 속여요. 되게 사기성이 높습니다. 사기 잘 치시는 분들 옆에 조심하셔야겠죠. 그다음 세 번째,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행동을 한다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입니다. 신체적인 싸움이나 타인을 공격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하는데 이 박대성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마지막에 붙잡힐 때 이 여고생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서 그 뒤에 술을 또 다른 데서 퍼마시고 그다음에 주차 시비에 휘말려 가지고 언쟁을 하던 중에 체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인 성향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고 신체적 싸움이 자주 있었던 걸로 보이고 뭐 이미 뭐 폭력이나 다른 전과들을 비추어 봤을 때도 이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모하게 무시한다.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지금. 그 연약하고 어린 특히나 뭐 진짜 마동석 같은 사람을 골라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뭐 확 끼면 이렇게 찌른 것도 아니고 자기한테 봤을 때 가장 연약한 존재고 반항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타겟팅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기의 충동성과 공격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시종일관 무책임해요.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책임감이 없고요. 직업을 꾸준히 유지 못해요. 이분도 지금 찜닭집을 운영했다가 3개월 만에 망했잖아요. 그 전에 다른 직업, 치위생 그 치과에서 다른 직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직업을 하나를 꾸준하게 유지를 못하고 계속 바꾸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한테 기생을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한테 사기치면서 빨대 꽂아서 사는 사람도 많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면서 그걸 합리화해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7가지 중에 박대성은 과연 몇 가지냐 했을 때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이 사기성 두 번째 빼고는 다 해당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진단이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어린 친구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소년범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은데 그때는 이 품행장애, 컨덕 디스오더라는 다른 진단으로 진단이 되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은 비율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이어지면서 진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사회적 행동이 조현병의 상태라든지 양극성의 조증사파에서 나타나는 그런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상황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배제 진단도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사이코패스, 반사회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들을 좀 소통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사형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했는데 일단 변호사님 뒤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간단히 좀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이건 사실 생각을 묻는 네. 거라서 제 소신껏 대답을 드리면 될까요? 네. 저는 사실 사형 집행은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사형 폐지 국가에 속하기도 하고 변호사의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와서 사형제가 부활이 된다라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런 흉악 범죄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사실 밤길이 너무 무섭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그쵸. 묵지마 살인이 발생하거나 하면 기사를 보면 특히 이렇게 박대성처럼 뭐 사람 죽이고도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사람들은 뭐 소위 말해 죽어 마땅하다. 법이 이렇게 세금 주고 밥 주고 이렇게 하는 맞아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가가 나서서 제도에 대한 개편을 한 번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는데 우리 원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저도 동감하고요. 그리고 배재크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강력범죄에 대해서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 사실 이 사람 무기징역 줘도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먹고 지내고 자고 그런 거 우리 돈으로 다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그건 사실 참을 수 없거든요. 이 사람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는데. 그래서 사형 집행이 저도 좀 이런 시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소시오패스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건 저도 좀 궁금했어요. 사이코패스라고 하잖아요. 네. 똑같은 말인가요?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혼동이 있으실 텐데,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큰 범주에 들고, 그 안에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라는 진단이 이렇게 같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사실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사이코패스로 봐도 무방을 하지만 그게 더 큰 범위에 있고 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좀 유전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해서 아니면 학대 정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감의 결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특징으로 하는 거지만 소시오패스 말 그대로 소셜, 사회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자기의 반사회적 성향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사기 쳐먹고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남을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의 지위나 성취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라고 얘기를 하고 사이코패스는 정말 우리가 아는 그런 흉악 범죄자들에 거의 많이 속하기도 하고 그런 공감 능력이 결여되니까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지은님께서 네. 전과가 있으면 더 가중 처벌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중 요소에 해당이 당연히 되고요. 전과가 있으면 크게 처벌을 받습니다. 네.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이분이 전과가 한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이제 초범이라고 하죠. 전과가 없으면 감경 요소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은 전과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제대로 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윤유희님 말씀처럼 한국도 미국처럼 참 형량을 많이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되는데 참 한국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형량이 나올지 귀추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내용을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이유는 지금 박대성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그날 술을 4병이나 마셨고 그래서 심신미약 상태다. 심신미약에서 가장 우리가 잘 내세울 수 있는 거 정신과적으로 알코올이에요. 근데 알코올 사용장애가 어떻게 진단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정신과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것은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문제적인 알코올 사용 양상이 지난 1년간이에요. 그러니까 1, 2주 그냥 포금했다고 진단하진 않고요. 12개월간 다음 중 2개 이상에 해당됩니다. 또 박대성을 떠올리면서 우리 같이 좀 진단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의도했던 것보다 많이 음주를 하고 있죠. 양이랑 기간. 그리고 술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요구나 또는 술을 조절하는 노력을 실패하기도 하고요. 술을 구하거나 마시거나 술에서 깨기 위해서 아주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데 과연 박대성은 술을 깨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거나 줄이려는 노력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했던 것 같아요. 찜닭집 망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술에 쩔어 살았다고 하는데 이게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술에 대한 크레이빙, 갈망이 계속 땡기거든요. 그래서 술에 이렇게 좀 절여져서 살았던 것 같고 음주로 인해서 주요한 역할, 책임을 실패했죠. 찜닭집이 망했으면
개가천선하여 술을 끊고 다른 직업을 좀 알아보던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음주를 핑계로 이렇게 계속 살아왔었고, 그리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런 그 인지적 컨트롤이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이나 대인관계 문제가 분명히 되고 법적인 문제가 좀 지속됐을 텐데도 음주를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음주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 삶이 없었던 거죠. 사회적, 직업적, 여가 활동이 줄었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본인이 아마 여긴 안 나와 있지만 많은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이 이걸 먹고 본인이 다치고 와요. 본인이 머리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고 오고 어디 찢어지고 오고 이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술을 먹습니다. 그다음에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음주로 인해서 유발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음주를 계속했죠. 아까 여자친구랑 계속 다투고 헤어졌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자해도 여러 번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심리적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많이 불안정하고 우울하면은 술을 찾게 되잖아요. 그거는 합리화인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오히려 더 우울감에 빠지거나 정서적인 조절이 불가능하도록 우리의 뇌는 조절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술로 인해서 도피하는 것들, 행동들을 하시지 않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내성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한 병만 먹으면 좀 알딸딸하니 좋았어. 근데 이 한 병이 나중에는 한 병을 먹어도 별로 그런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는. 그래서 네 병까지 갔죠. 그래서 이런 내성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술을 갑자기 끊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내리 마시다가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 끊으면은 갑자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도 나고 잠도 안 오고 이러니까는 그래서 술을 마셨어요. 금단 증상을 못 이기게 해서 술을 마셨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진단 기준에 두 개만 해당돼도 알코올 사용장애인데 사실 우리 같이 들어오신 많은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좀 찔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박대성은 알코올 사용장애 수준이 아니고요. 알코올 사용 장애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다른 좀 심리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이 기회를 좀 틈타서 이 알코올 사용 장애에 본인이 해당되신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사회적이나 자기 스스로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특별히 변호사님을 같이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묻지마 살인만 하면 심신미약을 매번 주장을 한다고 해서 심신미약을 우리 그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심신미약이란 저희가 용어 자체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적 요소인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법 규정에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9년에 조두순의 강간상해 재판이 공분을 일으킨 대표적 사례죠. 이 심신미약이 참작돼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 여부가 되려면은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향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어떤 경우에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주냐면요.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행동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경우인지를 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박대성이 행동을 보면 원장님, 그쵸? 걸음걸이가 어때 보였어요? 이 CCTV나 이런 게 보면 굉장히 술을 마셔서 비틀거리거나 이래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걸음걸이가 조금 이제 800m를 이제 쫓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또 이제 돌아와서 신발을 갈아 신는 이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다든지 흉기를 가리고 나오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요. 범행 전후 정황을 피고인이 명확히 기억하는 경우 소주 4병을 마셨다 이런 발언 등 범행 후 도주, 증거인멸 등 합리적 행동을 한 경우
정신감정결과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다라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 사항을 보시면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봐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박대성 같은 경우는 지금 심신미약을 본인이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 상황에 좀 비추어 봤을 때 심신미약 인정될까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이 경우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대성은 지금 자신이 술을 많이 마셔서 소주 4병 마셔가지고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CCTV에 이제 비추어진 모습들 아니면 이제 기사에서 보도된 모습을 보면 내용이 이제 보도된 내용들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범행 대상을 이제 특정을 해서 따라가는 그쵸. 이제 양상. 따라갔죠. 뭐 800m까지 이제 따라가서 찌르고 다시 이제 가게로 돌아와서 신발까지 갈아 신고요. 다시 가게로 가서 술을 마시고 또 범행 대상을 이제 물색해서 다니는 모습 등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술에 취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내가 진짜 심신이 미약하다, 술에 취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기에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다음 타겟도 물색을 했었었는데요. 그리고 노래방도 가고 그쵸. 술도 한 잔 더 하고 2시간 동안 배회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술에 취하면 보통 졸리지 않나요?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걷고. 근데 박대성은 막 웃으면서 다시 가게로 들어오고 신발도 갈아 신고요. 흉기도 버렸잖아요. 네, 흉기도 버린 이런 행동들로 비추어 봤을 때는 심신미약이 쉽게 인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나중에 뒤에 후반부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주치로 인한 심신미약은 재판부가 요즘엔 아예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방금 들어온 질문 중에 조커님께서 변호사님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술을 일부러 마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하는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위한 보시죠? 이제 법적인 규정이 형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이제 자의로라고 하거든요. 자의. 고의로, 네, 고의로 술을 마시고 심신을 미약하게 만들거나 심신의 상실 상태를 만드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보시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강의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나오죠. 제가 오늘 그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형법 규정을 보실 일이 전혀 없으실 것 같아서 형법 규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신장애인이라는 규정으로 책임 능력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1조에서는 심신상실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아예 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제죠. 그리고 2조를 보시면 심신장애로 인해서 전학의 능력이 미약한 자,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이죠.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강행인데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커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이 여기 바로 3항에 되어 있는데요. 위험의 발생을 내가 예견을 하고 자의라는 거는 스스로 심신장애를 발생을 하게 한 자의 행위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판례 사안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이어서 한번 보시면요. 심신미약이 아까 제가 재판부에서는 잘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인정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신질환의 이력 등을 고려를 하는데요, 재판부에서. 그런데 나 뭐 조현병이 있어요, 아니면 아파요 라고 할 경우에 그러면 바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조현병 등의 명백한 정신질환이 있을 때 인정이 가능하고요. 또 심신미약의 감경이 판단 가능한 이유들이 이렇게 밑에 표로 보시면 14년간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지 아니면은 정신장애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던지 아니면 범행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던
이렇게 명백한 정신질환이 있을 때 재판부에서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범행의 경우도 뭐 흉기로 위협을 하거나 모친을 친척 칼로 찔러서 살해를 시도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이런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질환, 뭐 심신미약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판부에서는 심신미약 자체를 잘 받아들여주지를 않아요. 네. 받아들여줘도 감경이네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이죠,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항은 상실, 그래서 형을 아예 무죄예요, 무죄. 1항은 무죄고 미약은 감경, 깎아주는 거잖아요. 깎아주는 사유 중에서도 이렇게 조현병이나 이렇게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아주 장기간, 오랜 기간 정신과 전문의한테서 이런 판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견을 받아서 치료를 받아와야지만이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심신미약이 인정이 된다고 한들 이렇게 묻지마 살인의 경우에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심신미약이 인정이 될 때 양형에 또 어떻게 영향이 주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중형을 선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묻지마 살인의 경우에는 사회적인 위험성이 고려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판례에서 판시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보시면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이웃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한 차례 개정이 됐다. 그래서 감경한다에서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가 뭐냐면 재판부에서도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얘가 조현병 환자예요, 피고인이.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무조건 형을 깎아줘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데 조두순의 경우가 그랬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다여서 아니 피고인이 조현병이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형을 안 깎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지금 이 위에 수원고등법원 판례에서 실제로 심신미약을 인정을 해놓고 묻지마 범죄이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이었기 때문에 형을 깎아주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심신미약만 인정을 했어요. 네. 인정은 해놓고 감경은 안 해줬다. 네, 감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대성의 이 묻지마 살인의 핵심적인 포인트, 주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심신미약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자의로, 그러니까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술은 스스로 먹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거죠. 억지로 먹이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제가 판례 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요.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가게 주인이랑 술값으로 싸우다가 튀김 기계에다가 이제 술집 주인을 머리를 이제 쳐박으려고 하다가 살인 미수로 이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살인 미수예요. 뭐 살인은 아니었는데 이제 사안이 좀 비슷합니다. 술을 계속 마시고 이제 술을 엄청 마시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사안인데요. 재판부의 내용을 한번 보면 계속해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하니까 너가 술을 마신 건 인정을 한다. 하지만 한편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5병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취해 보이긴 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취해 보이진 않았다. 박대성도 그렇게 보였죠. CCTV 상에도 그렇고 그쵸. 술 마시고 2시간 반 동안 술 나가서 더 마시고 노래방도 다니고요. 그다음에 뭐 흉기 숨기고 돌아와서 신발도 갈아 신는 등의 행적을 보였다는 점. 그다음에 피고인은 워낙 술이 세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셔도 홍안을 띄지도 비틀거리지도 않는다. 말이 어눌해지는 그런 현상도 없다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판단을 해요. 설령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평소 성향까지도 재판부가 고려를 합니다. 평소에 술을 마시면
가족들에게 욕설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기물파손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식칼로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나타냈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실 경우에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의로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 상태를 초래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형법 제10조 3항에 따라 스스로 이제 그 심신미약 상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술 마신다고 다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사람의 평상시의 행적도 재판부가 이렇게 고려한다라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박대성의 경우에 지금 뭐 목에도 문신을 했고요. 폭력적인 전과가 있잖아요. 폭력 전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폭력적인 태도, 성향을 재판부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술을 본인이 마셨던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묻지마 사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묻지마 살해범의 특징에 대해서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여러분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묻지마 살해범의 특징에서는 첫 번째 정신적, 심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현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갑자기 우발적인 살인이라든지 계획적인 살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하거나 장기간의 실업 상태, 그다음 경제적 어려움. 지금 박대성애 같은 경우도 장기간은 아니지만 자기가 차린 가게가 갑자기 망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고립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좀 특징적이었고 세 번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분노. 이분이 개인적인 실패를 겪으면서 이제 가게도 망했는데 여자친구도 떠났어요. 여자친구도 이제 자기 곁에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사회적인 부적응들을 한꺼번에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분노를 사실 자기한테 향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만 그게 사회로 향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풍경소리님 얘기처럼 자기가 마셨으니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실패하고 그랬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만성 스트레스와 분노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해소하지 않고 쌓아두다가 보면은 갑자기 묻지마 사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극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현실 감각이 왜곡되거나 아마도 박대성 같은 경우는 술을 계속 마셨기 때문에 연이어서 마셨기 때문에 현실적 감각도 약간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극단적인 사고를 한다라든지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이유를 자신의 고통과 좌절을 해소하려는 비뚤어진 방식으로 본 거죠. 자신이 고통스러운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잘 지내는지 그게 분노스럽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여자친구랑 싸워서 사실은 저는 그것도 보거든요. 여성을 타겟으로 했다라는 거가 이제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고르기도 했겠지만 여자친구랑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 여성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들을 800m까지 사실 쫓아가서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은 남자고 택시기사였단 말이에요. 칼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찌르지 않고 이제 그 여고생을 타겟으로 해서 쫓아가서 굳이 쫓아가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거는 이 사람이 그런 걸 타겟으로 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분노죠. 여자친구를 향한 분노라든지 그 감정을 다스리는 상황을 이제 비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풀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전 계획이 많이 부족한데요. 사실 대부분 충동적이면서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대성이 계획적인 부분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칼을 다른 마트에서 구입하거나 그렇지 않았고 자기 주방에서 쓰는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좀 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범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동기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지금 박대성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술을 많이 마셨고 가게도 힘들었고 망해서 힘들었고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그랬다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난 특정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이 부족하고 충동적이었던 점, 그리고 외부 환경에 대한 분노죠. 자신의 처한 환경이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남을 믿지 못하고 그거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프로젝션을 투사를 했다라는 거고, 이로 인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가하려는 아주 살벌한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거죠. 돈봉님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화풀이를 분노한다고 다 죽이진 않아요.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는 모두한테나 있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걸로 사람을 죽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무차별적인 폭력 성향을 봐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좀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분들, 제 환자의 모 사례에서 봤을 때에도 좀 각색해서 설명을 드리면, 남자친구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이제 술만 조금만 들어가면은 그렇게 여자친구를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이별해야 된다. 이 평상시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는 건 이건 굉장히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었는데, 이렇게 특정한 사람한테만 적대적인 게 아니라 아마 박대성 같은 경우는 술을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폭력적이어서 아마 여자친구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이별을 구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술을 먹고 나서 다른 사람이 좀 시비 걸거나 했을 때 갑자기 이제 폭력적으로 돌변해서 공격적인 언행을 한다거나 좀 위협을 휘두른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누구라도 박대성을 알지 않는 사람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매우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빠르게 좀 보면 사이코패스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PCLR이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사실 정신과에서 사이코패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정신과 병원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범죄자들이나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체크를 해보는 건데, 이건 역시 이제 박대성을 떠올리면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말이 유창하고 좀 잘생긴 경우들이 많아요. 강호순도 아시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살해한 사람 강호순을 보더라도 좀 외모가 굉장히 좀 어트랙티브한 경우들도 있고요. 말도 유창해서 타인의 호감을 쉽게 얻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타인의 이제 자랑을 많이 해요. 자존감이 높은 것처럼 처음에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자극을 요하거나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등 자극 추구 성향이 높습니다. 병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일삼고 사기를 잘 치고요. 굉장히 교활해서 남을 잘 조종해서 자기 이득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를 못하죠. 이렇게 일면식이 없는 어린 여성을 죽이고도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분은 분명히 사이코패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깊이 있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해요. 굉장히 감정 자체가 샬로우, 되게 얕고요. 그다음에 냉담하고 타인에 대한 연민이 없다. 특히 공감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생충처럼 남에게 많이 빌붙어 살아요. 책임감이 없어서 자기가 일정한 직업을 꾸준히 이어내질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자제할 능력이 부족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좀 난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성생활 자체도 굉장히 임펄시브하죠. 충동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거 어렸을 때부터 뭐 동물을 죽이거나 소년비행을 경험하는 등 어린 시절부터 잔인한 특징을 일삼는 경우가 있고, 장기적인 목표 자체도 굉장히 결여되어 있고 비현실적입니다. 매사에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면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단기간으로 지속된 결혼 생활을 여러 번 합니다. 결혼까지도 굉장히 충동적이고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직업도 그렇고 이어지질 못해요. 그리고 과거에 비행 청소년이었던 히스토리가 있고 뭐 이런 범죄적인 부분에 연루된 적이 있고 범죄적인 재능을 타고났거나 그 재능을 범죄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20가지 문항을 굉장히 심한 거를 2점으로 쳤을 때 40점 만점에서 25점 후반대나 30점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사실은 앞에 있었던 뭐 정유정 살인 사건이라든지 고유정 같은 분들이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아마도 이분도 이런 테스트를 포함해서 정신적인 평가가 시행이 되면 아마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분들이 보시면서 많은 좋은 피드백도 주시고 특히 핑핑이님께서 변호사님께서 평소 뉴스에서 심신미약 이야기를 들으면 헷갈렸는데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이 된다고 하셨네요. 네,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질문과 저희가 디스커션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까 조커님께서 이게 많이 궁금하셨나 봐요. 요즘은 알코올 제로 맥주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일반 맥주와 많이 다를까요?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지난 여름 굉장히 더웠죠. 더울 때 생각나는 거 시원한 맥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도 알코올 사용장애 있으신 분들이 술 잘 참다가 못 참으셨는데 제가 그럴 때 권유하는 게 알코올 제로 맥주입니다. 특히 알코올 제로는 정말 알코올이 완전히 제로는 아니고요. 나라에선 정한 기준이 있어요. 디카페인처럼 소량 0.0 몇 퍼센트 요런 퍼센테이지 안에만 들어가면 알코올 제로를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거의 마셔봤는데 칭타오의 알코올 제로가 무알코올 칭타오가 제일 비슷해요. 시원하게 드시면은 아마도 알코올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징역 몇 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살인죄는 법에서 이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고인인 박대성이 얼마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나 정과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상을 할 수는 없는데 뭐 최근에 뭐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나 뭐 조선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잖아요. 심신미약이 아예 인정이 되지 않았죠. 그렇군요. 박대성의 경우에도 저는 뭐 심신미약은 당연히 인정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무기징역이라도 최소 받아야 이 사람이 나와서 다시 재범을 하진 않을 텐데, 네. 그쵸? 우리가 양형을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할지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야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박대성 나이가 30살인데 밖에 안 됐잖아요. 맞아요. 무서워요. 맞습니다. 한 3, 40년 살고 나와도 범죄를 그렇습니다. 저지를 것 같거든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요. 그죠? 네. 네. 100세 시대인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 조커님께서 선생님 이런 폭력적인 성향 또는 욱하는 성향은 정신과에서 치료가 가능한 영역일까요? 아니면 기질적이어서 어려운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예를 들어 우울증인 사파 과정이나 조울증의 조증 사파에서 갑자기 안 그러던 사람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에너지 조절이 안 되면서 그런 것들은 사실 에피소드로 보고 저희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좀 누를 수 있거나 조절할 수 있는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성격 그리고 타고난 기질,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이 일생껏 쭉 살아올 때 굉장히 다혈질이고 욱하는 그런 성격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걸 성격으로 본다라고 분석이 됐을 때에는 사실 치료가 좀 많이 어려운 편이지만 그것 또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분석적 치료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회환경적 치료나 동반된 다른 그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치료를 통해서 이런 치료들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간헐적 폭발장애라는 그런 분노조절장애 정확한 정신과적 진단이 간헐적 폭발장애인데요.